네, 닥터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원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병은 소문을 낼수록 잘 낫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증상을 감추고 병을 키우기보다는 주변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잘 치료하는 게 우선이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들 때문에 차마 주변에 알리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 적절한 치료의 기회마저 놓쳐버리게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조현병인데요. 아마 주로 사건, 사고 관련 기사를 통해서 이 조현병이란 병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병명만큼 우리는 이 조현병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을까요? 자,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는 익숙하지만 낯선 병, 조현병에 대한 어떤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아보고 또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치료 방법을 전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인하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원용 교수님을 모셔볼 텐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원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조현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 조현병이라는 키워드는 몇 해 전부터 종종 들어왔기 때문에 마냥 낯설지만은 않거든요. 그래도 이 조현병이란 어떤 질환인지 먼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교수님. 사실 조현병은 조현병이라는 병명보다는 정신분열증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병입니다. 네. 예전에는 저희가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고 그 병명처럼 사실 정신이 잘 통합되지 못해서 감각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분열돼서 잘 나타났던 증상으로 나타났던 질병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병명에 대한 이제 낙인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조현병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조현병의 조는 사실은 어떤 악기를 저희가 조율할 때 쓰는 한자어고요. 현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악기에 들어가는 줄을 저희가 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현병은 그 악기의 줄이 잘 조율되지 않아서 이상한 소리가 나듯이 저희 뇌에 있는 여러 가지 신경계들이 잘 조율되지 않아서 이상한 증상들을 나타내서 만들어진 병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병명을 조현병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현병은 애초에 뭐 성격이나 행동 양식이 어떤 병적으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뇌의 문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질환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조현병이란 명칭 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2011년에 변경된 병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질병 이름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이렇게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의사들 내부에서도 정신과 의사들 내부에서도 바꾸지 말자, 이게 익숙한데 바꿔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낙인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병명을 좀 과감하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선입견을 좀 없애기 위해서 용어를 정리한 거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네. 자, 오늘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현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강연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제일 먼저는 이제 조현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현병의 핵심이 되는 치료는 사실 약물 치료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약물 치료만 가지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조현병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연 시작해 볼까요? 조현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현병의 대략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인물들일 텐데요. 뉴턴, 그다음에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다음에 아브라함 링컨, 그다음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존 내시, 그리고 조인성.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실 잘 떠오르지는 않죠. 유명한 사람이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다 조현병을 앓고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조인성 씨가 조현병을 앓지는 않았고요. 조인성 씨는 2014년에 방영됐던 되게 유명한 이 드라마에서 조현병을 연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효진 씨가 예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나오셨었는데 이 드라마 때문에 이제 조현병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이 좀 바뀌고 사람들이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조현병이라고 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 스키조프레니아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정신분열증이 더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명을 더 의사들은 좀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의사들의 이제 논의들 끝에 조현병으로 병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튠먼트 디스오더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튠이란 말은 저희가 악기를 조율할 때 쓰는 조율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기능 회로가 잘 조율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내 기능 회로의 연결 이상으로 생기는 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명을 조현병으로 바꾸자라고 저희가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되었고 병명을 조현병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병명은 사실 정신분열증보다 듣자마자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지만 뭔가 낙인을 낮추는 데는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조현병은 왜 생길까요? 조현병의 원인으로는 이제 생물학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기시는 분도 있고 뇌신경의 발달이라든지 인지 기능의 이상으로 생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더해져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큰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하시면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 병이 꼭 가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병이 있다고 해서 병이 모두 다 유전되는 것은 아니고요. 병의 경향성이 좀 증가되는 것이지 뭐 아버님이 조현병이라고 해서 아들이 조현병이 꼭 걸리고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현병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조현병은 이제 진행함에 따라서 증상의 경과가 조금씩 변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조현병 초기에는 환청이나 환시, 환촉과 같은 환각, 과대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과 같은 망상들, 그 다음에 사고의 흐름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사고장애 같은 것들이 초반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점점점 진행될수록 외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무의욕, 또는 불량한 위상 상태, 흥미 부족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점 진행되어서 조현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사실 조현병에 걸리시면 여러 가지 기억력 감퇴라든지 주의집중력 감퇴, 판단력 저하 같은 인지기능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또 남들보다 쉽게 불안하게 되거나 우울하게 되고 흥분하게 되는 기분 증상도 나타나고요. 남들보다 좀 더 짜증도 늘어나고 좀 적대적으로 표현하는 공격성도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현병은 어떻게 진단하게 될까요? 조현병은 앞에 보였던 그런 증상들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리고 그 증상들이 지속되어서 뭔가 사회적인 능력이나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들이 저하가 될 때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서 진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현병은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되게 매우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뭔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빨리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고 병에 대해서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현병의 경과는 어떻게 될까요? 조현병은 첫 발병하고 나면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이러면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치료를 시작하게 됐을 때 치료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약 10% 정도 되고요. 실치료에 대해서 약간 일부 호전을 보이시는 분도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는 약물에 대한 반응이 꽤 좋은 편이시고요. 그래서 꽤 좋아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잘 드시지 않고 약을 끊게 될 때 재발되는 경우가 되게 흔하기 때문에 약을 잘 드시지 않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이상이 자꾸 만성화되고 재발되면서 기능이 잘 발휘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 치료를 열심히 의사가 함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조현병 환자도 15% 정도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현병을 왜 치료해야 되는지는 여러 연구 결과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해하기 쉬운 연구 결과고요. 1990년도 2월 달에 첫 발병할 때 맨 그 오른쪽에 있는 MRI를 보시면 뇌가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네모난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여기가 뇌고, 이 네모난 박스 안에 이 까만색으로 보이는 것이 뇌실이고요. 뇌 안에 있는 저희가 물이 차 있는 공간입니다. 뇌가 작아질수록 이 물에 차 있는 공간이 점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약 10년 동안 치료를 잘 받지 않고 환자가 지냈을 때 뇌가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꼭 전문가가 보지 않아도 눈에 확연하게 차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뇌실이 확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가 쪼그라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옆에 이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도식화된 그림을 가져왔는데, 호박에 있는 호박씨를 다 파낸 것처럼 뻥 뚫린 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그러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과를 막기 위해서는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사실 조현병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무엇보다 약물 치료입니다. 과거에는 약물 치료 외에 다른 치료들도 많이 시도해 보았고요. 하지만 약물 치료보다 확실한 치료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해서 저희가 이제 심리사회적인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센터들에서 같이 참여해서 치료를 하고 있기도 하고, 납병원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들도 있습니다. 등등등 여러 이제 사회에 이제 도움을 얻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심리사회적 치료 단독만으로는 치료 효과가 부족하고 좋아지지 않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항상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요. 약물 치료와 함께 그 치료들이 함께 병행될 때 효과가 더욱더 증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치료 목표는 첫 번째는 안정적인 상태 유지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환청, 망상, 음성 증상,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 첫 번째 목표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좋아져서 삶의 질이 올라가고 기능이 올라가고 병전 수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살게 되고, 더 회복돼서 자신이 한 인간의 개체로서 직업을 유지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이런 사회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조현병의 치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현병의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현병 약물 치료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조현병의 치료 중에선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을 완화시키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급성기에 약물 치료를 받으면 60% 정도 효과를 보고요. 초반에는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약물을 드시면 대부분의 환자들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을 때 재발될 확률이 80에서 90% 정도, 재발되지 않을 확률이 80에서 90% 정도로 재발을 막는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럼 이 약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약 혹시 평생 먹어야 되냐? 약을 끊을 수는 있는 거냐라고 이제 대부분의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약을 잘 드시고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초기에 꽤 증상이 잘 조절이 되십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저거 멀쩡한데 왜 약을 먹어야 되나요? 제가 약을 중단하고도 잘 지내는데 왜 필요 없는 약을 꼭 먹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봐도 그렇고 제가 임상 현장에서 여러 환자분들을 만나 봐도 그렇고 1년 내 약물을 중단했을 때 환자가 재발될 확률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재발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약물을 꾸준히 유지하였을 때는 재발하는 빈도가 10% 미만이지만 약물을 중단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약을 사실 평생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약을 끊어보기도 하고요. 잘 조절이 되시면 약을 줄여보기도 합니다. 일단 교과서적으로는 첫 발병 시에는 최소 2년 정도 이상은, 좋아진 이후에 2년 정도 이상은 꼭 약물을 유지하도록 말씀드리고요. 혹 이후에 약을 끊었을 때 나빠지면 그 다음에는 5년 이상 약을 좀 드셔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약을 끊고 다시 좀 재발을 했거나 아니면 약을 끊자마자 한 두세 달 만에 다시 환청이나 망상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시는 경우에는 약을 끊지 말고 그냥 힘드시지만 좀 불편하시지만 약을 평생 드시자라고 설득하게 됩니다. 약을 평생 드시는 것이 오히려 기능 수준의 저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현병 약물은 사실 되게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몇 가지 약물들에 좀 중점을 들여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10개 이상의 약물이 있고요. 환자마다 다 효과가 나는
그 양상이 틀리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양상도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약을 찾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고, 대부분의 주치의 선생님들께서는 그 역할들을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약을 먹다 보면 이 약이 혹시 마약이 아닌지, 무조건 안정제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역할은 거의 없고요. 중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장기적인 복용을 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30년, 40년 드셔도 간이나 신장 또는 여러 가지 신체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제일 걱정하시는 건 혹시 정신과 약 먹으니까 치매 걸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약을 오래 드신다고 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치매가 빨리 온다던가 이런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약물 치료에 사용되는 약은 일단 주치료제가 있고요. 이 치료제를 좀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조체를 얹어서 사용하게 되고, 보조치료제로도 이제 보조치료제를 쓰고 나서 이제 뭔가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하시면 부작용을 방지하는 약물을 쓰게 되고, 여기 이제 보조 약물들을 좀 더 얹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치료제는 먹자마자 효과가 나지는 않고요. 저희가 뇌에서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어야지 약물 효과가 나기 때문에 한 복용하시고 2에서 4주 정도 지나시면 효과가 납니다. 첫 2주간은 좀 부작용만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는 가끔 입원을 말씀드려서 잘 관찰하기도 합니다. 일단 정신분열증의 조현병의 가장 핵심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환청, 불안, 긴장, 공포감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주된 약물의 효과입니다. 이 이외에도 환자들이 약을 드시면 밤에 이제 잠을 잘 주무시게 되고요. 부적절한 행동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감소하게 되고 사회적인 기능들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약을 투약하시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일단은 먹는 방식으로 이제 일반 알약을 드시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체 제제를 드시는 방식이 있고, 서방형 제제라는 한 번만 먹으면 하루 종일 가는 이런 약을 먹는 방법도 있고요. 최근 수년 동안에는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고 해서 한 번 주사를 맞으면 한 달 또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주사제로 치료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약물 치료는 매우 중요한데, 약물을 단 열흘만 먹지 않아도 약물 그 재발할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달 이상 먹지 않으면 3배, 한 달 동안 먹지 않으면 3배, 한 달 이상 먹지 않으면 4배, 이 정도로 약물을 잠깐 끊는 것도 되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약을 드셔서 잘 지내시는 분들은 매일 약을 꾸준히 드시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참 안타깝게도 한 번 재발할 때마다 원래 기능으로 회복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약물을 요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약을 끊지 않고 잘 드시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여러 이제 제약회사랑 의사들이 이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짧게는 한 달에 한 번, 길게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제 체내 주사를 통해서 증상을 조절하는 약물입니다. 먹는 약보다는 주사를 찔러야 된다는 불편감은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할 수 있고요. 또 재발을 방지하는 면에 있어서는 경구 약물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왜 주사제 맞으면 혹시 더 부작용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주사제 맞으면 더 힘들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주사제를 꺼리시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을 먹으면 사실은 저희 눈에서는 잘 모르고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혈중에 있는 약물의 농도가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먹으면 쭉 올라갔다가 약물이 떨어질 때 정도 되면 하룻밤 자고 나면 뚝 떨어지고, 쭉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데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한 번 주사를 맞으면 그 안에는 여러 이제 화학적인 기전에 따라서 약물이 서서히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약을 먹고 다음 약 먹기 전까지 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약물의 농도가 피 속에서 적정하게 계속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재발 없이 잘 지내실 수 있는 주사제 약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사용하시는 분이 먹는 약보다는 재발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국내 이제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사실 많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세 가지 제제가 있고요. 인베가 서스티나라는 제제와 인베가 트린자, 아빌리파이 메인테나라는 제제가 있습니다. 서스티나랑 트린자는 앞에 이제 인베가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같은 약물이고요. 같은 약물인데 서스티나는 4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트린자는 12주,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만들어진 약물이고요. 뒤에 있는 아빌리파이 메인테나는 앞에 두 가지 약물과는 좀 다른 약물로서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약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필요한 약물과 맞는 약물이 다르기 때문에 꼭 뭐 서스티나로 치료해야 된다, 꼭 메인테나로 치료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본인의 증상에 따라서 맞춰서 치료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메인테는 아직 3개월짜리 제형이 없기 때문에 잘 지내시는 분들, 제가 직업 생활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오는 게 너무 번거로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만 병원에 내원하실 수 있도록 인베가 트린자와 같은 약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사는 어디에 맞게 되냐면 주사는 주로 이제 어깨 옆에 이제 팔 근육에 맞게 되고요. 또는 엉덩이에 맞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조금 바늘이 커서 조금 통증이 있기는 한데 하루 이틀 정도면 대부분 이제 통증이 없어지고요. 이제 주사제와 별개로 대부분의 모든 약물은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많이 이제 개선돼서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긴장증이라고 해서 목이나 턱의 근육이 좀 갑자기 수축이 되거나 강직이 오거나 눈이 좀 위로 올라가는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파킨슨 증상처럼 손이 떨리거나 행동이 좀 느려지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정자불능증이라 그래서 한 자리에 이제 앉아 있기 너무 힘들어하셔서 자꾸 이렇게 움찔움찔 거리시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그 이외에도 뭐 졸음이라든지 변비, 뭐 시야가 좀 흐릿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보조 약물 치료들로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주治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에 이제 어떤 치료가 또 있을까요? 사실 이제 조현병의 재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재활은 다시 살린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능동적으로 표시하면 좀 더 다시 산다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으로 인해서 손상된 개인의 기능 수준을 원래 상태대로 이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상인과 함께, 뭐 정상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병이 없는 분들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기술이나 적응 능력을 갖도록 해드리는 모든 과정을 사실 재활 치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만 받았을 때보다는 정신사회적 개입이 같이 돼서 재활 치료를 병행했을 때 재발 방지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활 치료들이 있고요. 제일 대표적인 건 이제 사회기술 훈련이고 최근에 이제 여러 군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납병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업 재활 치료를 하는 곳도 있고요. 인천에도 있는데 이제 거주 시설, 그다음에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정신보건센터에서 함께 상의하셔서 이제 결정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는 이제 오늘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만 짧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외래 이제 오셔서 저한테 약 먹는 거 말고 뭐 해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항상 이제 운동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운동은 대부분 이제 운동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저는 걷기 운동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걷기 운동은 대부분 걷기 운동이 아니고 산책이고요. 사실 운동이라고 하면 내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좀 부담감을 느끼실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면 좀 숨은 차는데 옆에 사람이랑 대화가 겨우 될 정도, 이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운동이라도 그러면 이제 괜찮고요. 그러면 이제 빠르게 걷거나 좀 가볍게 뛰거나 뭐 자전거를 타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서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운동을 좀 같이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운동은 아까 보여드렸던 환청 망상을 줄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음성 증상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을 저희가 처방을 하다 보면 이제 공복에 약을 드시라고 하시는 분도 약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먹기 위해서 꼭 아침 식사나 저녁 식사를 챙겨서 약을 좀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약은 공복에 드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 허가 받을 때 대부분 공복에 드셔도 문제가 없는 약들로 만들어져 있고요. 공복에 약을 드셨을 때 혹시 뭔가 내가 소화가 좀 잘 안 되거나 속이 좀 쓰리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면 추가 다른 약물로 막을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은 사실 재발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재발을 빨리 찾을까, 그래서 환자를 어떻게 잘 치료할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것을 찾는 것은 사실 의사도 중요하지만 환자 본인과 가족의 이제 도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약을 잘 드시지 않은 것이 제일 큰 재발의 이제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외부에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럴 때는 또 이제 재발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옆에서 잘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재발할 수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유 없이도 재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발률이 매우 높고 뭔가 확 나빠지기 전에 1, 2주 전에 뭔가 징조들을 보이기 때문에 옆에서 잘 봐주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재발 경고 신호들은 불안이라든지 짜증, 예민함 이런 것들로 좀 나타나고요. 불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실 때 또는 본인 스스로 볼 때 내가 조금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을 찾아오셔서 약물을 조절하거나 증상에 대해서 점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제 병원만 이제 저희가 조현병 환자분들을 도와주지는 않고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 약물 치료와 납병원 정도로 좀 국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원 외에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잘 환자분들을 위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관 종류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납병원이 있습니다. 이제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좀 달라지고 각각 맡고 있는 역할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오늘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크게 이제 기초형이랑 광역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이제 대부분 광역형이 다 설치되어 있고 인천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설치되어 있고요. 하는 역할들이 약간 다릅니다. 뭐 중첩되기도 하지만 기초형은 이제 지역 주민들의 정신 건강들을 증진시키고 정신 질환자들을 재활하는 것. 요즘 최근에 이제 또 더해서 이제 자살 예방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 이런 것들도 이제 함께 하고 있고요. 광역에서는 그런들과 함께 좀 더 큰 그림 그려서 각 그 센터들을 잘 연결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각 센터 작은 그 기초형 센터들에서 하기 좀 어려운 사업들을 맡아서 해주고 함께 이제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엄청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잘 주변을 잘 살펴보지 않고 지나가서 그렇지 대부분 보건소 또는 구청 또는 이제 주민센터 이런 데 보면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가장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이제 사례 관리 서비스가 좀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먼저 이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위기 관리 서비스로 이제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들에게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재발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환자들 계속 잘 관리하고 있고요. 또 잘 지내시는 분은 꼭 매번 찾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조금씩 도움을 드리고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현병은 사실은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잘 치료가 좀 어려운 질병입니다. 잘 지내시고 전혀 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게 잘 지내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평생 약을 먹어야 될 위험이 꽤 높고 잘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조현병 환우들을 위해서 산정특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원래는 암 환자들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 오히려 조현병 환우분들은 이 제도들에 대해서 조금 꺼리시기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희귀 난치성 질환의 경우, 암이나 여러 가지 중증 난치성 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가 조금 더 치료 부담을 좀 덜 느끼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외래에 왔을 때 약 비용을 10%만 내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이고요. 본인이 원해서 이제 지원하시면 모두 다 이제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해서 계속 꾸준히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민원센터에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산정특례 제도를 하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이게 외래 치료만 할인받는 것이 아니라 병원 입원했을 때도 병원 그 할인폭이 크기 때문에 꼭 이제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원영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해 볼 텐데요. 교수님과 함께 도움 말씀 주실 패널분들 좀 모셔봤습니다. 우선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조순득 회장님 오늘 함께해 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이 조현병을 극복하신 분이신데요. 사회복지사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지 모임인 회복의 등대 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장우성님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현병 환자를 가족으로 두고 계신 보호자분이신데요. 홍수민님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이 조현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더 생생한 이야기 오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강연에서 조현병에 대해 교수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또 패널분들과 다시 한번 좀 궁금한 점들 잘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조현병이 걱정할 만큼 흔한 질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TV나 신문에서 관련 사건 사고가 나오더라도 나랑 내 가족이랑은 딱히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조현병의 유병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1% 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1%. 그러니까 저희 국민이 5천만이니까 사실은 이제 50만 명의 이제 환우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암이 되게 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암 유병률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네, 1% 암보다도 많고 50만 명 생각보다는 좀 흔한 질환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나와주신 우리 장우석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에 이 조현병 진단을 받고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극복하신 케이스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발병을 하신 건가요?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식이 되고 나한테 이제 수근수근 되는 것 같고 또 그게 점점 이제 남들이 의식이 되면서 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리고 생각이 계속 맴돌면서 부정적인 사고가 계속 들고 그리고 이제 생각이 약간 피해적인 생각이 들면서 그게 망상으로 가고 또 반대편으로는 또 내가 높아지는 어떤 과대망상적인 그런 양극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환청이 들리고 환청에 대해서 따라 하다가 현시감을 잃고 그런 정신이 이제 현시감을 잃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증상을 통해 이제 불편함을 느끼셨고 또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처음 진단을 받으신 케이스네요. 네, 처음 1년은 이제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그 후에는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조현병 환자를 보호자시죠. 홍수민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자녀분의 그 조현병을 처음 알게 되셨을 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엄청 놀랬죠. 다른 것보다 저희 아이는 이제 지금 30살인데 이제 21살, 그러니까 9년 전에 발병을 했어요. 그렇죠, 어릴 때네요. 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아이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딱 증상은 같이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이렇게 막 누구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네, 저랑 둘이 밥을 먹는데 다른 누군가. 네, 그래서 너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거야? 이랬더니 엄마 이 목소리 안 들려?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있어 무슨 남자라 그랬다가 어떨 땐 예수님이라 그랬다가 막 환청이 들렸던. 네, 그게 환청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식탁 옆에 그 냉장고 옆에 엄마 저 여자 2명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헛게 보이고 헛게 들리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게 영적인 현상이라고 느끼면서 굉장히 놀래서 저는 사실 퇴마구까지 하고 하면서 어떤 초기의 치료 타임 골든 타임을 놓친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사실 금방 알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증상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자, 그리고 또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조순득 회장님도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또 사회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분입니다. 실제로 또 조현병을 극복하고 있는 환자의 가족이기도 하시죠. 예.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앓고 있는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저희가 잘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회장님?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편견이 심하고 또 낙인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 가족끼리도 어떤 그 숨기고 쉬쉬하고, 시시하고
우리 혹시 우리 애가 이웃 주민들한테나 혹시 일가 친척한테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이제 그 많은 가족들끼리도 많은 이렇게 편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끼리도 이 자녀를 자꾸 숨기게 되고 또 주위에서 누가 알까봐 쉬쉬하는 그러한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알리기 좀 꺼려하다 보니 계속 감추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고 많은 환자분들이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거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조현병 발병 후에 치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56주라고 해요. 근데 세계보건기구가 추천하는 기간은 12주거든요. 5배 가량이 길게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회장님? 병을 처음에 이렇게 우리도 저부터가 처음에 고3 때 병이 났는데 병인 줄 몰랐습니다. 아, 고3 때 처음. 예, 병을 모르고 네. 고3 병인 줄만 알고. 고3병, 그죠? 예. 입시, 스트레스. 그 병 증상이 비슷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부모님들은 어디로 가냐면 처음에는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하길래 저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병을 가니까 사진을 찍어보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요. 내 사진을 찍어보니까. 네. 그래서 얘가 고3병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의원을 갔었어요. 한의원 가니까 한의사 선생님께서 고3병이니까 한약을 6개월 먹으라 그래서 6개월 먹었습니다. 아, 또. 몸보신을 하자. 예, 예. 그런 세월을 지나다가 수능을 지나놓고 네. 대학 입시를 보고 학교 입학 시기에 난리가 났었어요. 아. 그때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물어보자면 일기 때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이 병은 가진 이 정신질환을 가진 보호자들은 잘 모릅니다. 증상 자체가 병인지 얘가 어떤 사춘기 증상인지 어쩌면 아니면 금방 우리 홍수민 씨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귀신 들린 병인지 그래서 거의다가 하고, 네. 굿을 안 해본 사람들이 없어요. 가족들이.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 그 시기를 다 늦추다 보니까 병원은 이미 병이 이제 어느 정도에까지 익었을 때 쉽게 네. 병이 익었을 때 병원을 초기를 놓치는 초기를 경우가 놓쳐버리는 많고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때 가면 이미 병원에 가서 이제 병원을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걸 부모들이나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조현병 처음에는 분열병이었죠. 선입견도 좀 있고. 예. 부모님들이 거의 다 저 같은 경험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처음에는 인식할 수가 없어서. 네. 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우리 한 가정을 봐서라도 초기 교육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병입니다. 알아야 알아요. 알죠, 병인 예, 줄. 알아야 네. 병원을 찾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조기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조현병도 치료를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 치료의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 치료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가능한 빨리 찾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치료받지 않는 기간이 조현병의 재발이라든지 기능 수준에 가장 중요한 인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현병을 빨리 찾아내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이제 국가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년 이내, 늦어도 5년 이내에는 꼭 치료 받으셔라. 그 치료가 5년 이내 받으셔야 효과가 제일 좋고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5년 이내는 찾아서 꼭 치료를 해야 한다. 근데 그러려면은 병을 빨리 알아채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 조현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준 자체는 환청이라든지 망상 이런 증상들이 겉으로 드러날 때 저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측두엽이 좀 줄어든다, MRI를 찍었더니 인지기능 검사를 했더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결과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이제 진단은 아직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찾아가서 만나셔서 증상에 대해서 쭉 잘 이야기하시고 또 의사가 잘 듣고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병력 청취를 통해서만 사실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병을 알게 되더라도 아무래도 다른 사람 시선이 의식이 돼서 그냥 병을 방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병이 방치됐을 때 어떻게 악화가 될 수 있는지 장우석 대표님 또 경험자이기도 하시니까 그냥 방치했을 때는 어떤 또
악화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네, 방치하게 되면 자기 관리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은둔 생활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해서 본인한테 피해를 주거나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많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제 정신 질환이 오면 가족들이 함께 고통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당사자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네. 가족도 고통스럽고 가족이 모든 걸 짐을 떠안기에는 너무나 큰 재앙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도와줘서 시스템화가 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가족 더 나아가선 사회까지 뭔가 함께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함께 힘써야 되는 질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위험 요인이 있거나 또 전조 증상이 좀 나타난 경우에 어떤 검사를 통해서 발병을 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류의 검사가 있나요, 교수님?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그런 검사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없어요. 예. 실제로 검사는 없고요. 여러 가지 계속 연구는 쌓이고 있어서 MRI에서 어떤 변화를 보인다, 인지기능 검사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나빠진다, 이런 것들은 나타나 있는데 사실은 MRI를 찍었으니까 조현병을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그 진단 방법이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면담을 통해서 좀 최종 진단을 받는 방법이 최선이겠네요. 네, 그것이 최선입니다. 네. 근데 또 조현병은 치료 안 된다, 뭐 불치병이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회장님? 혹시 네, 조현병 뭐 치료 안 돼, 뭐 불치병이야라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치료를 제 이웃에 제가 잘 아는 지인은 고2 때 병이 났는데 그 집은 빨리 어떻게 해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 집 같은 경우는 일찍 알아차렸군요. 일찍 네. 우리 애 같이 우리 집 같이 우리 애들 같이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른 걸 하다가 병원 간 게 아니라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 집은 약을 1년 먹고 약을 끊었어요. 완벽하게 지금 나은 상태입니다. 그 결혼도 하고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완벽하게 낫는 친구를 제가 봤거든요. 실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봐서 주위에 우리 가족들 보면 약을 잘 이렇게 챙겨서 관리를 해서 먹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래 우리 가족 모임을 하고 가족 교육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정말 가족분들이나 당사자들이 지극히 자기 병식을 가지고 약 관리만 잘 하시는 분들은 생활을 너무나 잘 하십니다. 그러는데 약을 반복 끊다 보니까 이 약의 부작용이 따르다 보니까 힘든가 봐요. 약을 먹으면. 그러다 보니까 약을 이제 끊게 되고 끊다 보면은 재발을 하고 재발하다 보면 또 약 용도 올라가고 또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네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계속 이제 만성 증상을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온, 있습니다. 네, 예. 사례가 있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만 잘 복용하면은 큰 무리 없이 일상생활, 뭐 사회생활 잘 영위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약 먹으면서 꾸준히 관리하는 병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일부 환자들이 임의로 약을 끊는 경우가 좀 많다고 듣긴 들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 정신분열 치료약이 중독성이 강하다, 아니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위험한가요? 좀 중독되거나? 중독성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저희는 약에 중독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고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다 안 드시려고 하시지. 그렇게 계속 찾으셨으면 더 약을 이렇게 먹으려고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흔히 없거든요. 그래서 네. 중독성은 거의 없고요. 사실은 오래 먹었을 때 되게 안전하게 잘 드시도록 만들어진 약입니다. 그래서 뭐 길게는 40년, 50년 드셔도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되게 안전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국에서 사 먹는 수면제라든지 이런 약들보다도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장우석 대표님도 처음에 그 약 복용할 때 나름의 좀 편견이나 걱정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네, 약을 먹는다는 게 이제 그 뇌 질환에 이제 그 관련된 약을 먹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 약을 먹을 때 제가 그 약 무슨 약이냐 물어보는 그 주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대처 기술이 없을 때는
뭐 쭈뼛쭈뼛 하니까 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사회생활도 하면서 그냥 소화제다, 그래 감기약 먹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영양제다라고. 영양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잘 넘어갔어요. 어. 근데 이제 그 약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어. 수치심이 있고 그다음에 네. 약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극대화시켜서 조금 사람들이 이제 꺼려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약의 작용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25년째 약을 꾸준히 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약 관리는 첫 단추다. 음. 그렇지만 이제 그 위에다가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까지 더하여서 통합적인 치료가 될 때 네. 그런 회복이 된다라는 거를 경험했습니다. 네, 뭔가 통합적인 치료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약 복용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약의 복용에 대한 편견이 좀 우선 없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수미님 자녀분은 어떠셨나요? 약 복용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저희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에 대한 처음에 안내를 조금 지금 생각하면 자세히 받았으면 오늘 이제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저 정도만 설명을 들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찍 만나셨어야 됐는데. 네, 저희는 그냥 진짜 약만 꾸준히 먹으면 된다, 딱 요거였어요. 네. 만약에 이걸 중단을 하면 재발을 하고, 재발을 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더 회복되기 어렵다, 이런 식의 멘트만 들었어도 그런 얘기를 못 네, 들으셨던 그냥 약만 거예요. 먹으면 된다고만 약만 먹으면 들으셨어요. 된다. 예. 네, 그랬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항상 아이랑 약을 먹는 걸로 굉장히 실갱이를 벌였어요. 아이도 거기에 대한 약에 대한 게 인지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청 환각이 딱 안 생기기 시작하니까 자기 다 나았다고 안 먹겠다고 하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맨날 이제 막 거의 싸우게 되잖아요. 그쵸.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맞아요. 일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가출을 한 거예요. 약이 먹기 싫어서요. 네, 집에 있으면은 계속 나는 약을 약 먹기 먹으라고 싫은데 하니까. 그래서 제가 자는 새 짐 싸들고 나가서 아이가 이제 그때가 몇 살쯤이었던 거예요? 20대 초반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거의 한 일주일 넘게 막 연락이 안 되고, 어. 이따 나중에는 겨우겨우 연락을, 이제 본인도 약간 이상하니까 연락은 해서 약은 그럼 엄마가 약은 보내줄 테니까 약은 챙겨 먹어라, 이렇게 해서 약을 안 먹는 동안 어떤 증상이 네, 나타났던 거예요? 불안하니까 연락이 오긴 왔는데 그래도 집에는 안 오고 싶은데 그럼 대신 안 와도 되니까 약은 먹어라, 저는 네, 그렇게 약은 얘기를 한 거예요. 먹죠. 그래서 약을 혼자 있는 거기 이제 고시원 이런데 혼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보내줬는데 안 먹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2, 3주 정도 안 먹으니까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제 데리러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갔는데 뭐 고시원이 전체적으로 거의 이제 그냥 쓰레기통 같은 그런 상황으로 고시원 되어 환경 자체도 좀 네. 여의치 않아서. 그리고 이제 일종의, 저는 그게 자해일 수도 있었던 생각이 하는데, 혼자 머리를 이렇게 면도칼로 밀어서 반삭처럼 이렇게까지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네네. 하고, 아이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고 저한테 제가 그런 경우가 2번 있었거든요. 근데 2번째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제 너무 저도 힘이 들고 하니까, 너가 다시 이런 식으로 엄마랑 얘기 없이 가출을 하고 이런 경우면 엄마가 찾으러 오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막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 과정들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은 아이가 병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뒤돌아보면 생각하는 게, 요즘은 아이가 굉장히 약을 챙겨 먹거든요. 스스로 잘.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가 중요한가 생각을 했더니, 지금 만난 의사 선생님과 굉장히 라포 형성이라 그러잖아요. 신뢰와 네네. 믿음 관계가 있는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네. 그 전에 선생님들은 조금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만 드시면 돼요. 네, 하셔가지고. 되게 사무적이고 어떤 그냥 뭐 약 주는 분 정도라서 제가 가끔은 의사 선생님 바꿔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 다 똑같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요번에 어떻게 조금 다른 느낌을 받는 선생님을 만났나 봐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약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부작용도 설명을 해주시고 좀 길게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다음부터는 약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가 챙겨 먹고 그런 변화가 생겼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선생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시긴 했지만 네. 그래도 최종적으로 스스로 이제 약을 복용하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네. 또 주변에서 이렇게 담당 의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어떻게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해주냐에 따라서 네. 또 그 결과치는 많이 달라진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이런 약에 대한 편견도 편견이지만 사실은 처음에 병원을 가는 것 자체가 좀 꺼려지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정신과 다녀요 얘기하는 것도 좀 편히 얘기들 못 하시죠. 특히 또 병원에 진료를 받으면 어떤 그런 그 자료가
남아서 나중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도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회장님? 전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내가 저도 여쭤봤었어요. 근데 전혀 그건 아니다. 그거는 그 우리가 정신과 진료 카드는 그 병원에만 보관되는 것이지 어디에도 어디서도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다. 본인이 요구하지 않는 한 네, 전혀 네. 기록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환자들이 병원을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기가 들리면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제가 스스로 못 견디잖아요. 네, 네. 스스로 병원을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 조현병이라는 병은 아프질 않잖아요. 음. 어디 신체가 아픈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병원 가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이 정신질환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기침이 난다든지 뭐 이상이 있으면 병원을 스스로 가기도 가고 네. 가족이 그나면 빨리 가겠죠. 근데 네. 이 증상은 신체적으로 아픈 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는 게 힘들죠. 그래서 교육으로 의사 선생님 금방 우리 저기 홍수민 어머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환자가 그 병원에 한번 방문했을 때 초진했을 때 그 교수님이라 의사 선생님께서 얼마만큼 환자와 신뢰 관계가 네. 잘 되느냐에 따라서 병원을 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처음 병원을 입었을 때 병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병원이라든지 그 병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병원들은 오히려 병원을 갔다 온 뒤로 굉장히 트라우마를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역할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병원 환경이 빨리 우선으로 빨리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우리 모든 정신과 선생님도 우리만 교육을 받을 게 아니라 정신과 선생님도 교육을 잘 받으셔가지고 우리 환자들한테 어떻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느냐 교육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요. 다들 좀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그 외래 진료를 저기 25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네, 꾸준히 관리하시니까. 네, 마지막 재발이 23살 때였고 그 이후로 이제 재발 없이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네. 그 선생님 의사 선생님의 그 라포 형성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많은 도움을 받으셨나 예, 봐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약물 조절을 하거나 그런 모든 과정을 저하고 상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의 일상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활동하는 거나 또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의사분을 만나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고 네, 그러니까 처음 이제 병원을 찾아가기까지는 주변의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 스스로 좀 인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병원을 가서 만나게 되는 또 담당 이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그 태도나 그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근데 사실은 아까 뭐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감기 걸리면 저희 병원 쉽게 잘 찾아가잖아요. 이런 정신 질환들도 딱 문제가 있다, 불편하다라고 하면 이 정신건강의학과도 좀 편하게 찾는 그런 분위기만 잘 형성된다면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좀 많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현병 그리고 조현병 환자에 대한 좀 잘못된 편견, 오해 이런 걸 좀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사실 지난해 말부터 조현병 환자들이 일으키는 사건, 사고 소식들이 많이 언론을 통해 들려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조현병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이 된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되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근데 사실 이제 조현병 이제 환우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그분들이 그 일을 정말 저질렀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사들을 잘 보면 사건이 일어났던 그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100이면 100 다 이제 치료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사고를 저지르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조현병은 되게 마음이 착하고 여리신 분들한테 좀 잘 생기는 병이다라는 생각들이 저는 좀 듭니다. 진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드는 것 섬세하고 같고요. 마음이 예쁜 분들인 예. 거죠. 네. 마음이 착하고 여리다 보니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 어떤 시선들 이런 데 되게 예민하게 좀 반응하시게 되고 그래서 생기는 질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다 보면 되게 착하시고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막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실제 잘 치료받고 또 잘 지내시는 환자분들은 되게 많이 위축이 될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그 토론자로 나가서 그 매스컴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나 조현병 이슈 사건으로 인해서 당사자들이 얼마나 그 사회적 약자가 가해자 같이 둔갑을 하고 일부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사건을 전체화시켜서 네네.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가 매스컴이나 그리고 인권 토론회에서도 그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작년에 당신은 아파했던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네. 책을 써서 저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저 자신을 오픈해서 이제 당사자임을 고백을 했고 네. 그 이유가 이제 저같이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하고 일상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사회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해서 이런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들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고 네.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 그리고 정신질환이라니 4명 중 1명이 걸리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에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시시하고 편견 때문에 굉장히 뭐 이상한 질환으로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국민이 먼저 그런 것들을 깨어 있어서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 기여할 수 있다면 네. 참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나선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도 경험자로서 뭔가 조현병에 대한 인식 개선 위해서 뭐 책도 쓰시고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또 그런 편견들이 많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이제 환자도 나름 힘들지만 뭐 가족들 고민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필요한 뭐 죄책감의 수치심도 느끼게 되고 누구에도 말 못하지 못하는 고민을 계속 떠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최근 그런 일련의 사건들 보시면 사실 어떠신가요? 저는 그런 기사들이 나면 이렇게 댓글들까지 싹 다 봤어요. 네. 댓글들을 보면 거의 다 이제 조현병 환자 격리해라, 뭐 가족들은 뭐 하고 있냐, 막 이런 식의 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사실 저도 가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고 증상이 뭔지 병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저는 재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재난이잖아요. 그러면서 방법도 모르겠고 진짜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은 그런 기사를 통해서 조현병을 접한다는 네. 그런 통계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그런 기사를 통해서 보고 있다. 그렇게 접해서 알게 됐다. 그런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올해 5월 5일 날에 청와대 청원을 했어요. 네, 이런 어떤 내용? 그러니까 조현병에 관해서 국가 차원의 관리를 요청하는 그런 청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알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굉장히 숨어서 그렇게만 있다가 이렇게 있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장애인 등록도 했었거든요. 올해 초에. 그런데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속초예요. 근데 속초에도 이제 그냥 일반 장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거기라도 들어가서 어떻게 좀 성인반에서 뭔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장애인 등록을 어렵게 했어요, 사실. 우리 아이가 장애인 그것도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을 한다는 것 자체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학 상담을 받았더니 정신장애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절망을 했었어요. 그건 또 몰랐는데. 네, 저도 네. 몰랐죠. 그냥 장애인이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네. 장애인 중에서도 정신장애인은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지체장애자만 있구나. 받는다. 네. 거죠? 뭐 지적장애, 발달장애 이런 쪽 장애 네. 아이들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인데도 이런 이제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일반 장애 부모님들은 굉장히 그걸 오픈하고 이렇게 모여서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뭐 그런 요구들을 해왔던
시간이 10년 넘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조금씩 개선이 됐고. 네, 근데 정신장애인들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다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요구하는 목소리 자체가 없어서 어. 이런 게 바뀌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청원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청원을 통해서 이렇게 내놓고 지금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아 정말 뭐 보호자로서도 다시 당연히 좀 나서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나서서 청원도 올리고 인터뷰도 하시면서 목소리를 내시니까 조금씩 뭔가 그런 선입견 편견들을 고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이제 조금 더 조현병 환자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사실 뭐 그 언론 보도 때문에 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긴 했는데 사실 그 언론에서 보도된 환자들은 그 대부분 치료 공백 상태에서 이런 범죄들이 주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원 퇴원을 막 반복하는 상황이었다든지 또 퇴원 후에 약을 임의로 막 끊은 상태였다든지. 근데 사실 제때 약물 치료만 꾸준히 잘하면 완화될 수 있는 병인데 꾸준하게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 과연 뭘까요? 왜 이렇게 꾸준히 치료가 좀 어려울까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병에 대한 편견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그냥 신체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을 뿐인데 이 병에 대해서 숨길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환자들이 약에 대해서도 이제 꺼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조현병의 한 가지 특징인데 병식이 생기지 않는 것도 사실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병이라는 자신에게 병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좀 좋아지면 약을 빨리 끊고 약을 좀 중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주변의 인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고 주변의 관심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국회에서는 고인의 이름을 딴 그 임세원법이 통과가 되고 또 정신건강의학 분야에 집중된 다양한 뭐 안전 대책이나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인 뭐 폭행을 막기 위해서 보안 또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정신장애인 입원을 좀 쉽게 하는 대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오고 있는데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의장님. 지금 제가 그 국회에 그 임세원법이라 그래가지고 21개가 법안이 발의된 걸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법안은 우리들한테 우리 가족들 당사자한테 하나도 그냥 득되는 법안은 없어요. 환자와 보호자 네, 볼 때 입장에서는 실질적 도움이 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그러게요. 그 발의를 하셨더라면 정확한 발의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주구난방식으로 발의를 해놔가지고서는 거기에 그냥 그 법이 하나 통과될 법이 없다고 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법 발의가 될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세연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안전한 치료 환경, 네. 편견 없는 사회 그렇게 편견 없는 치료를 받게끔 유언을 하시고 가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편견 없는 사회와 그 치료를 안전한 치료를 받으면서 사회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들려 그러면 지금 현재 제도를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제도를 첫째는 병원을 쉽게 가려고 그러면 법을 잘 만들어서 강제로 갈 게 아니라 법 치료 환경을 잘 만들어서 우리 환자들이 병원 속에서 인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가 있음으로 해서 스스로 병원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그 법이 뭐 필요합니까? 법이 스스로 갈 수 있을 것이고 네. 스스로 병원을 찾을 것이고 오히려 집에 오면 엄마들이 잔소리하고 야 먹는다고 잔소리하고 늘 꾸직한데 병원에서 퇴원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병원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신건강센터라도 일주일에 2번 가는 곳이 있고 3번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우리 친구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 친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사회후송 훈련을 하는 곳이 아니다 할 정도로 프로그램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거마저도 왜 보건소에 제가 여러 군데 소장님들 연원을 해보니까 센터장님 보니까 예산이 없답니다. 예산이. 그래서 질 좋은 정신보건센터의 수준을 높여야 될 분들은 거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사회복귀를 하려면 사회복귀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직업재활 시설, 주간보호 시설, 주구시설 이게 있어야만이 병원을 나와서 약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합을 했을 때 사회 복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혹시 뭐 제도적인 지원 이런 거 더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거 뭐 있으실까요? 네. 병원 저도 이제 당사자였지만 병원의 직원으로 사회복지사로 8년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을 했는데요. 네네. 병원에서 이제 좋은 병원도 있지만 좋지 않은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를 그 환자분들을 계속 이제 연장을 시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입원을 하고 재활을 관점으로 탈원화를 하고 그리고 또 탈시설 이제 시설로 보내면 시설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거를 단계적으로 도움을 받고 또 탈시설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탈원화, 탈시설화를 하고 그분이 최종적으로 재활하는 그 독립의 과정을 갈 수 있도록 네. 이 모든 것들을 협력적으로 도와서 그런 병원 시스템에서 최전방 병원에서부터 시설과 중간의 집과 그룹홈과 그리고 독립 과정 그리고 결혼 과정 생애 주기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네. 그런 또 쉼터를 마련해서 위기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모임을 만들어서 동료 지원가 센터라든지 그런 모임들을 만들고 가족 지원가가 또 지원을 해주고 지역 사회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잘 협조되어야지 그 당사자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홍수미님도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딱 다 그거였나요? 해주셨지. 네. 조금 약간 좀 더 욕심을 내자면 네. 가족 입장에서는 사실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아, 수가 맞아요. 없거든요. 네, 근데 네. 아까도 이제 교수님 강의 중에 산정 특례가 얘기 네. 나왔지만 그건 한참 뒤에 알았어요. 저도 있는지도 모르셨던 예, 거예요. 그런 안내 자체도 받지 못하는 환경이고요. 네, 네. 무슨 재활 시설이나 어떤 재활 시설은 강원도 전체에 달랑 한 개뿐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시설도 좀 부족하고. 그거 있는 것도 안내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네. 열악한 환경이라 그런 게 빨리 개선이 돼야 되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외국 사례를 보자면 저희는 지금 아까는 아이들이 발병하는 시기가 15세에서 뭐 25세 이 정도 본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40대 50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한창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료보험공단의 환자로 이렇게 해서 의료비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가족들이. 네, 네. 근데 그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입원하면 100만 원 이상이 그러니까 최장 6개월을 입원하면은 그런 네, 돈이 장기간 또 네, 입원하다 네, 보니까 하고 계속 때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려면 그게 굉장히 네.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금 이걸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국민의료 말고 의료 수급 같은 경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런 게 가족들한테는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외국의 사례들도 좀 가져와서 네.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치료와 재활까지 그리고 사회 복귀까지 전 과정이 좀 사회에서 유기적으로 함께 좀 이루어져야 한다. 네,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자, 뭐 그럼 이제 이런 것들 위해서 잘 알고 또 교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에서는 이 조현병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네, 우리 대한정신가족협회에서는 마음의 줄넘기라는 프로그램으로 각 시도마다 그 약물 교육을 하고 있고 약물 교육을 하면서 또 우리 가족분들한테 이제 우리 가족분들이 우리가 모여서 약물 교육 겸 우리 가족들이 당사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갈 방향을 마련하는 의논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마음의 줄넘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약물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정말 조현병 혼자 극복하기는 좀 어려운 질병인 만큼 이렇게 사회적인 관심, 또 따뜻한 시선, 그리고 다양한 노력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 뭐 흔한 질병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만약 제 가족 중에 이런 조현병 환자가 생긴다면 저는 어떻게 간호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일단 사실 이제 조현병 환우도 사실 고통을 많이 겪지만 옆에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가족들도 사실 고통이 큽니다. 이제 네, 네. 가족 입장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또는 이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환자를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또 끌고 가게 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사회가 일단 가족들의 그런 마음들을 좀 잘
아우러주고 좀 잘 보듬어주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가족이 되어서 이제 환자를 대할 때는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잘 드시도록 복약을 잘 유지하도록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네. 또 이제 환자가 이제 증상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들어주시다가 나중에는 호응해 주는 게 좋나요? 들리는구나 이렇게 해주면 좋은 거예요? 꼭 호응을 해주시기보다는 되게 저희 이제 좀 중간자적인 입장으로 너는 이제 그런 게 들려서 되게 힘들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너에게 영향을 줘서 내가 되게 좀 안타깝다. 나도 너로 그런 증상들이 좀 줄어들고 잘 조절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아주 이제 강한 부정을 하시거나 강한 긍정을 하시지 않는 편이 좀 그렇군요. 그 마음을 좀 충분히 이해해 주는 그런 따뜻한 멘트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간호가 될 수 있다. 네. 자, 오늘 닥터 토크 콘서트 보이지 않는 고통, 조현병을 주제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조현병 환자의 올바른 치료법 그리고 재발 방지로 나아가서 사회복지 이런 것들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발병 후에 5년간 경과가 이제 환자의 예후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조기 진단 또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초기의 치료를 잘 받는다고 해도 중간에 임의로 치료를 좀 중단하게 되면 그동안의 노력들이 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교수님? 실제로 약을 중단하게 되면 재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약을 2년 내에 중단했을 때 재발 확률이 한 5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네. 5년 내에는 거의 뭐 80%, 90%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드셔서 재발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복용하는 게 중요한데 중간에 약을 끊는 순간 재발률이 확 올라가는군요. 네. 치료도 경험해 보셨으니까 장성희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약물을 이렇게 환자 입장에서 중단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보통 뭘까요? 예, 약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이나 그리고 그 약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임의로 이제 안 먹는 경우가 있고요. 약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의심이나 의구심들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요.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그만큼 또 비중이 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5년 동안 약을 거의 끊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재발을 초기 때 한 3번 정도 한 이유가 재발 경고 체크를 할 줄 몰라가지고 당사자로서 그 자기만의 재발 경고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나요? 체크하는 그 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도 받을 수도 있고 네. 이제 또 자기만의 재발 경고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미리 모든 질환은 병이 나타나기 전에 징조를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 징조를 읽는 것을 미리 해서 약물 조절을 하고 그리고 쉬어주고 그 컨디션 조절을 해주면 며칠 안에 그게 잡히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외래 치료만으로서도 얼마든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네, 자기를 알고 병을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그 청원에도 넣었던 얘긴데요. 네. 그러니까는 아이들한테 중고등학교 때 가면 성교육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신건강 관리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제대로 네, 네. 배우도록. 네, 그리고 그래야지만 이 정신 질병을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그런 경우에 꾸준히 복약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약을 먹기 시작을 하더라도 이게 숨길 일이 아니고 그냥 누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복약하는 게 힘든 싸움으로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전적인 전반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은 일단 재발을 하게 되면 다시 약을 먹게 돼도 회복률은 좀 많이 더뎌진다고요? 원래 드시던 약보다 훨씬 더 고용도의 약물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좀 있고요. 세게 약을 써야 되고. 네, 그리고 회복되는 기간도 좀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강연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위해서 그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같은 게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또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는 가장 현재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이제 약을 누구나 사실 사람들이 약을 먹다 보면 약을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꼭 정신과 약물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내과 약물도 혈압약이나 당뇨약도 실제로 저희가 복용하는 비율이 70%에서 8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네, 깜빡하는 날도 있고요. 잊어버린 날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대안으로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매일 뭐 시간 맞춰
먹는 게 굉장히 또 은근히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이 주사제는 한 번 맞으면 아까 한 달에서 뭐 3달까지도 효과가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물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비용 차이는 많이 나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산정특례 제도와 함께 이제 건강보험 제도를 함께 활용하시면 사실 경구 제재로 입으로 먹는 약물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요. 입원했을 경우에는 사실 비용이 들지 않고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외래에서는 약간 소정의 좀 금액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도 이제 좀 더 국가에서 좀 더 보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마 그러면 사실 그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인한 치료로 인해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비용 차이가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좀 발생하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제도를 통해서 조금씩 좀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또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이런 주사제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주사제를 맞지는 않고 경구로 계속 25년째 약으로 드시고 계시는 약으로 거죠? 계속 먹고 있는데 네. 챙겨 먹기 사실은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똑같은 위치에다가 약봉지를 뜯어가지고 놔둡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도 착각해서 2번 먹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막 졸려가지고 힘들었는데 사실 주사제가 저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3개월, 6개월 이렇게까지 막 이제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네, 잠시 잊고 지내도 되고 가격대도 좀 괜찮고 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편안하고 또 어디 가도 이제 뭐 약을 먹는 것 때문에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 불편함도 없고. 장기형 주사제는 우리 첫째 약을 잘 먹는데 관련 힘든 우리 한우들한테는 굉장히 좀 획기적인 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기형 주사제로 가면 부모님들도 많은 걱정을 놓을 것 같고 또 본인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학회 쪽에서도 예전에는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몇 번 재발한 사람들한테만 쓰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컨센서스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처음 발병한 직후부터도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쓰자 이렇게 지금 가이드라인들을 좀 많이 바꾸고 치료 가이드라인들을 좀 변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장은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교수님들 생각들도 생각들도 않을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뭐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뭐 그런 방법들, 뭐 약을 먹고 또 그런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잘 맞고 이렇게 해서 뭐 치료만 잘 해오면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는 거, 재발 없이 잘 영위하는 거 충분히 가능한 거죠, 교수님? 그러면요, 사실 뭐 주변에서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또 잘 지내셔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는 티가 이제 안 나니까 잘 티가 안 나서 지내서. 저희 외래에 일부러 이제 학생들 옆에 두고 앉혀서 좀 환자분들 보게 하거든요. 환자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학생들도 좀 이제 다 의사가 될 거니까 의사가 돼서 조현병 환우들이 되게 잘 지내는다는 것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분들 중에서는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학교 선생님도 있으시고요, 통역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방금 전에 이제 책 쓰신 분도 있지만 여러 직역에서 본인이 조현병이라고 밝히시지만 않았을 뿐이지 잘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분 혹시 너 나가신 다음에 또 조현병인지 알 수 있겠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잘 지내시는 분의 경우에는 구별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사실 뭐 저도 길에서 이제 여러 환우분들 돌아다니실 텐데 저도 실제로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조현병 환자의 치료 물론 뭐 일상생활 잘 영위하고 재발 안 되도록 관리하고 정말 중요합니다만 그 최종 골라인이라고 한다면 사회 복귀 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회 복귀가 무리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회장님?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에 재활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상태고 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꼭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회 복귀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래도 지금 우리 동료 지원과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동료 지원가 그러면은 당사자도 동료 지원가가 되겠지만 가족도 동료 지원가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훈련을 그러한 교육을 갖춰서 동료가 아팠던 경험을 권유하면서 병원 갈 때 도와주고 사회 나갈 때도 여러 가지를 도우면서 하면 오히려 동료 지원가가 사회복귀 시스템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공감대도 공감대도 많고 또 가족이 가족을 다 알지 않습니까? 가족의 고통을.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저기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동료 지원과 자문으로 갔었는데요. 동료 지원과 시스템이 이제 국가 저기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분들을 연결을 해서 전국 이제 광역센터나 복지센터들에 연결이 되고 그 동료 지원과 당사자 동료 회복된 당사자들이 그 센터나 이런 시설에 의무적으로 직원으로 고용을 돼서 회복된 당사자들이 그 역할을 해서 병원 직원이나 그리고 센터에 있는 직원과 동등하게 전문가로서 쓸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와서 네. 당사자는 약을 먹고 또 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전문가와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대우를 해줘야 되고 회복된 당사자들이 나와서 동료 지원 센터나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되고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와 같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체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제도화시켜서 많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의견들이 잘 또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보호자 입장에서 어떠세요? 사회에 바라는 점 있으시다면? 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재활시설이나 이런 거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공익 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고, 네, 지금, 인식 개선을 네, 위한. 일반 이제 뭐 자폐라던가 다른 장애들은 공익 광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네. 정신장애 쪽에서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지 그래야지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오픈하고 좀 더 편안하게 치료를 받고 네, 지속할 네.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사실 조현병에 대한 얘기 오늘 다양하게 참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토크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선 김원영 교수님께서 이 조현병 치료에서 이것만은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은 쭉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당부 말씀 좀 해주시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약물 치료에 대해서 꼭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꼭 이제 또 중단이나 이런 거 생각하실 때는 꼭 전문의랑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약물 치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 이제 국가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시스템들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1년 전 그 고 임세원 교수님의 유가족이 남겼던 당부였다고 합니다. 조현병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뭐 단순히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의 병인 만큼 편견 없이 의학적으로 적절한 도움과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관심 어린 시선 또 애정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닥터토크 콘서트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